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맥케니 대통령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그 마지막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 더 걷고, 그리고 미국 본토로 일자리를 좀 가져오고, 그러면서 세계 주요 항로에 영향력을 다시금 키우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실 이것만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제조업이 좀 부활한다고 해서 다시금 위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의 근원에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달러 패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러를 더 패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제조업 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진심 어리게 뭐 치고 받으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매긴다 하더라도 그 패권을 다시 아시아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제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었다 보니까 그게 약점이 된 것들을 좀 보완을 하겠다. 뭐 요 정도. 제조업도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멱살을 잡든 뭐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관세를 때리든 해서 데리고 있겠다. 요 정도인 것이고요. 실질적인 목표는 이 모든 걸 해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혁신 주도, IT 주도 이런 식으로 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조업까지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공급망 위험에서 좀 더 안전해진다면 미국의 경제에 대한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금 미국이 위대해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최대 수출품인 달러의 확대와 그리고 패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더 강화를 해 나가는 문제인 것인데, 자, 그럼 제가 여기 홍콩의 야경, 지금 요즘 홍콩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 홍콩이라는 곳은, 그 도시는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습니다. 물론 중요한 항로에 있기도 했고, 근데 그 위치만으로 홍콩이 홍콩된 것은 아니죠. 홍콩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 허브가 된 것이 가장 큰 것일 텐데, 금융 허브, 뭐 우리도 지금 여의도로 금융 뭐 허브로 만들겠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홍콩은 그게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패거제가 있는 거예요. 달러하고,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거의 같이 강제 연결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금융을 할 때 이 환율이라는 그 변수가 늘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금값이 좀 떨어졌는데 국내 금값은 더 떨어졌다. 뭐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금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아니라, 최근에 환율이 좀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을 감안하니까 더 빨리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금융 허브가 되려고 하면, 뉴욕이면 당연히 거기는 달러를 쓰니까 상관없겠지만, 뉴욕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금융 허브를 하려면 전 세계의 무역에서 대부분 쓰는 게 달러기 때문에, 달러랑 똑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 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금융적인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에 또 패그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태국도 패그제였어요. 패그제 했던 나라 꽤 있습니다. 근데 태국은 끝끝내 97년 그때 패그를 포기하면서 뭐 아시아 외환 위기에 또 한 트리거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패그제를 했음에도 금융허브의 향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홍콩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중국이 부상을 할 때 홍콩은 달러 패그제로 금융 허브가 가능한 지역이었으니까, 중국 본토의 기업들이 홍콩 시장에서 상장을 하면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기에는 위안화 환율 이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달러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IPO,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주로 영업하는 기업들이 홍콩에서
기업 공개를 하면서 뭐 연간 한 350억 달러 정도는 늘 IPO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홍콩이라고 하면 이게 높은 건물들이 하나같이 증권회사, 뭐 IB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토양이 되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패거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 IPO가 어떻게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홍콩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달러 패거제와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IPO 물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 일단 금융 허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뭔가를 할 만한 그런 물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금융 얘기를 좀 했으니까 금융의 역사는 사실 영국의 역사고 영국 런던의 더 시티의 역사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 기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영국의 더 시티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뭐 16세기 때부터 영국은 전 세계 무역의 이제 전초 기지가 됐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니까 모든 무역은 이제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영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런던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런던의 더 시티인데 이 건물 유명하죠. 로이드 보험사인데요. 지금 원래는 여기가 이제 카페였습니다. 로이드 커피하우스였어요. 예, 커피숍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보험사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전 세계 무역의 전초 기지가 런던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뭐 선장이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런던에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면 이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겠죠.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제 커피숍이 로이드 커피 하우스였던 거예요. 주로 이제 해상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장들의 고민은 이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으니 그 중국까지 가고 이렇게 전 세계를 배로 항해한다는 게 지금보다 더 훨씬 위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커피숍에서 커피를 팔지 않고 이제 보험을 팔게 된 것이고 그 전 세계 보험의 출발도 해상 보험, 그러니까 배 관련 보험이 보험의 최초였다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로이드가 그 첫 번째 보험사로 유명한데 그게 심지어는 커피숍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그냥 보험회사가 딱 시작한 게 아니라 선장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다 뱃사람들인데 이게 푼바이 해서 잘못된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로이드 보험 조합으로 출발을 한 게 현재는 이제 로이드 보험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인류 최초의 금융상품 보험 쪽이기도 했고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출발이 또 영국이었다. 그 이후로 이제 보험도 종류가 점점 커져 나가면서 지금 모든 금융의 근간을 그때 영국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뿐만이 아닙니다. 보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금융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중앙은행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거래하고 있는 증권거래소가 필요할 텐데 그 역시 영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당시 이제 잉글랜드 왕국이 프랑스하고 9년 전쟁을 했는데요. 패배를 하죠. 잉글랜드가 패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비치헤드라는 곳에서 해전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해군에게 이제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면 해군력을 생각을 하는데 그때 패배를 딛고 나서 해군이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해군을 키워서 그렇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군력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윌리엄 3세가 잉글랜드 국왕이었는데 9년 동안 전쟁을 하고 심지어 지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을 지고 나서 전쟁을 진 이유가 해군력이 약한 것 때문에 해군을 키워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해군을 키운다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미 빚도 많아요. 당시에는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이 금융시장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왕이 국채를 발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진 국왕이 계속 발행을 하면 그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채에 대한 이자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왕실이 이자 비용으로 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거 분위기 보니까 이미 빚도 많고 해군 키운다고 또 국채를 엄청 발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팡팡팡팡 뛸 것이다. 그러면 채권을 지금 누가 사겠습니까? 가격 떨어질 게 뻔한데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이제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일어나죠.
그때부터 영국이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왕은 그대로 있는데 왕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제한된 권한을 이제 의회가 많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채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왕이 중심으로 됐을 때는 그냥 국왕이 왕실의 사정상 국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대한 부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회가 중간에 끼었으니까 국왕의 생각만큼 뭐 그렇게 국채를 마음대로 찍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채권을 좀 사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신용평가사들이 있었거든요. 채권은 중심 금융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영국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물량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신용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눈치챈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국채 매입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분위기를 제대로 살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윌리엄 패터슨이라는 그 상인이자 은행가인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윌리엄 패터슨이 어떤 아이디어냐면 은행 지주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정부에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신에 그 화폐 발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앙은행 방식하고 똑같아요. 연준이 지금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은행 지주를 만든 다음에 그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그럼 국채를 담보로 갖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 국채를 기본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화폐가 공급되긴 하는데 국채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공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 이런 것들도 국왕 한 명의 선택이 아니라 의회가 적극 개입을 하면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보다 뭐 국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럼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겠어요?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낮게 줘도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자는 뭐 살벌했던 거 아시죠? 그러다가 이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8% 정도로 정부가 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 은행이 우리 영란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출발이 잉글랜드 은행인데 1694년에 출발을 하는데 보름도 안 돼서 120만 파운드가 모집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이제 투자자들이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해군 강화의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해군력의 바탕이 돼서 정말 이제 패권 국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발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적당한 비용을 가지고 적당한 리스크를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서 집행할 수 있게 자금 파이낸싱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근간에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아이디어까지 나왔던 그런 금융 혁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바탕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산업혁명까지 성공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돈과 기술이 다 있으니까 18세기에 말 그대로 패권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거래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큰 것처럼. 그래서 뭐 어음이라던가 그리고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현금과 채권밖에 없었다면 금융시장이 발달하니까 어음이나 뭐 다른 유가증권들의 거래들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의 거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런던의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02년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런던에서 문을 열어요. 그때부터 해외에서는 어떻게 헐값에 팔아야 되는 어음 같은 것들도 거기서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거래들은 거기서 흡수가 되는데 나중에 19세기 한 초반 정도 맥키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채권 시장의 70% 그리고 파생 상품의 50% 정도가 런던 거래소에서 이뤄져요. 돈은 런던으로 모인다가 된 것이죠. 나중에는 영국이 중간에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6년에는 은행하고 증권의 업무를 갈라놓았던 거를 규제 완화를 해줍니다.
소위 말해 금융 개혁을 한 거죠. 우리도 예전에 은행은 은행일, 뭐 증권은 증권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CMA 기자에서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담을 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영국이 1986년에 크게 해서 지금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전 세계 금융기관이 1,400. 물론 뉴욕도 대단하긴 하지만 런던도 여전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따지고 보면 뭐 자본시장 통합법 이런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일어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국의 금융개혁을 어느 벤치마킹을 좀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고 해서 영국 역사를 짧게 설명을 드렸고, 단순히 영국이 뭐 산업혁명이라던가 해군력을 통해 가지고 전 지구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열강이 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 정돈이 되고 거기서 금융 혁신을 통해서 금융 패권을 지니까 열강으로 가게 됐다는 그 배경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금융 경쟁력이 더 높아져야 돼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지금 AI 같은 것들도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기술자들이 거기 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술자들이 거기 다 있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기술을 개발했을 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AI 투자에 있어서 그 자금을 파이낸싱할 수 있는 환경이 미국이 가장 좋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은 거기 다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뒤늦게 엔비디아 만들자 이런 게 구호만 될 수밖에 없는 게 금융적으로 그게 받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규제 완화도 많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풀면은 또 버블이 생기겠지만 어느 정도 혁신에서는 이제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권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뭐 그런 쪽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런 데선 되게 안타까운데, 영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중앙은행의 아이디어 같은 그런 금융 혁신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국 이야기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쨌든 제 영상 주제는 미국이니까 맥키니 대통령을 트럼프가 따라하고 있으면 영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 1,400개가 런던 더시티에 몰게끔 하고 이렇게 잘 나가던 시기에 미국은 뭐를 하고 있었느냐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과 후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남북전쟁이죠. 아직도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 남북전쟁이고요. 그리고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남북 전쟁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특정 집단과 특정 집단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극단적인 사회 현상으로 표현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사회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갈등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 흔히 말하는 시빌 워라고 하죠. 그게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기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이제 남부하고 북부가 치고받고, 표면적으로는 노예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에 달해서 남부는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북부는 노예를 그냥 노동자로 바꾸고 싶었던 거잖아요. 꼭 남부가 나쁘고 북부가 뭐 선해서 노예를 쓰면 안 돼, 뭐 이런 간단한 문제기보다는 거의 경제적인 이유기도 했죠. 그리고 대해서 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보통 이제 남부라고 하면 이게 왠지 보호무역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왜 그러냐면 남부는 주로 이제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너무 좋잖아요. 땅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노예까지 동원해서 농산물을 만드니까 미국 안에서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남부 입장에선 유럽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출이 잘 되려면 관세가 없는 게 좋지. 그게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부 같은 경우는 뭐 농산물보다는 뭔가 물건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유럽보다는 아직은 좀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좀 필요했어요. 지금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좀 보호무역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관세 인상 쪽이 북부였고요. 그리고 그런 거 없고, 지금
이거 밀을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해놨는데 이거 팔지 않으면 안에서 썩어들고 이거 제가 못 받는다. 자유무역하고 싶다. 관세에 대한 차이도 극명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본토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사실 뭐 유럽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사실 크기가 비슷해서 이게 남북 전쟁 유럽의 2차 대전 비슷하게 꽤 크고 잔인한 전쟁이었는데 군인만 해도 한 당시에 62만 명,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겠고 일단 군인만 해도 62만 명이 죽어 나갔던 꽤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전쟁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데 꽤 큰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현대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뭘 기대했냐면 일단 북부보다는 아무래도 산업 자본이 많은 이제 북부보다는 남부는 아무래도 그 물량이나 이런 거에서 무기나 이런 데가 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그 노예 영화 보면 꼭 나오는 게 흑인 노예들이 남부지에 면화 따는 거잖아요. 면화. 면화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으니까 그러면 남부에서 면화를 따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유럽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뭐 큰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지면 뭐 관세를 물리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수출입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프랑스나 영국이 남부를 지원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해줄까 말까 진짜 고민하고 있던 차이에 북부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배나 전함 같은 게 유리하니까 해상을 봉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여차하면 도와주려고도 했는데 이거 뭐 본격적인 미국하고 전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죠. 남부는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북부에서도 그 남부 쪽에 어떻게 보면 탕평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워싱턴 DC가 지금 거기에 있는 이유도 당시 이제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군의 총사령관부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러 좀 지어주고 왜 우리도 뭐 경상도 정권이 이제 뭐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 뭐 전라도에 뭐 하나 큰 거 하나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달래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전쟁 끝나고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인데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북부는 북부군이고 남부는 남부 연맹이라고 했어요. 남부는 이제 독립주의자들이니까 자기들끼리도 따로따로인데 일단은 북부랑 싸우기 위해서 연맹을 한 거고 그러면 전쟁이 일단 끝났다 하더라도 갈등이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많이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 되는데 뭐 그래도 이긴 쪽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달러에 50달러에 제가 가져왔는데 이 아저씨 혹시 아시나요? 이 아저씨가 미국의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인데요. 이 분이 이제 북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일단 인기가 특히 이제 총사령관이었으면 인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인기로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북부군이 명분을 내세웠던 게 노예제 해방이었으니까 노예제를 해방시킨 걸 넘어서 아예 이제 흑인 남성들에게 그러니까 여성은 제외하고 남성들에게는 투표권도 부여를 하면서 뭔가 북부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한 대통령인데 뭐 본인은 좀 이렇게 대통령 하다가 퇴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이제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나 대통령까지 했던 그 회고록을 썼는데 의외로 또 문장력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쓴 회고록 중에서는 정말 평가를 잘 받고 당시에도 책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인쇄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이런 분이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남부를 신경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했으니까 그럼 북부가 가야 될 길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가 또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게 사실 미국의 이게 남북전쟁 관련해서는 우리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 어떻게 보면 서구는 좀 다르긴 한 게 돈을 뭘로 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원래는 미국은 이제 금하고 은을 같이 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은 법정 화폐는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 엄청 뭐 쓰이고 있었던. 그래서 근본이제는 금을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쓰는데 은도 쓰는 복본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게 아마 미국 독립 이후로
1792년부터 남북전쟁 끝까지 쭉 이어왔는데 이 양반이 그랜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화폐 주조법을 시행을 합니다. 화폐 주조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은을 쓰지 마라. 근본이제를 딱 선언한 거는 맥키니 대통령입니다. 1900년에. 근데 그 전에 1873년에 근본이제는 아닌데 은은 아니다. 좀, 그래서 은을 좀 빼버려요. 은을 빼버립니다. 근데 금하고 은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금은 약간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채굴이 쉽지 않습니다. 금광 같은 게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진 않아요. 물론 미국에 서부세에 있긴 했지만, 근데 은은 아무래도 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쓴다고 했을 때 금본위제는 당연히 화폐 공급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은본위제는 화폐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있죠. 은이 빨리 채굴되니까. 이걸 가지고 남부 북부가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북부가 이겼으니까 북부는 금이거든요. 왜? 북부가 금융 산업 자본이잖아요. 그럼 당시에는 지금하고 반대되듯이 지금은 주로 주식을 많이 하니까 유동성 공급 많이 되면 주식 가격 오르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식이 주가 아니고 패권이 채권이었거든. 채권. 그럼 채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디폴트가 나지 않으면 뭐가 제일 싫어요? 채권의 위험은 디폴트고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채권의 장점이 뭡니까? 디폴트만 안 나면 언제 내가 얼마를 받을지 딱 그 돈을 딱 받게 돼 있는 거잖아. 우리 예금 만기 때 타듯이. 근데 문제는 내가 5%짜리 예금을 들어서 1년 후에 100만 원을 넣었다가 뭐 세전으로 105만 원을 받는다. 이건 깔끔한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10% 터졌다. 그럼 실질 구매력으로 보면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하는 금융시장은 채권 중심의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돈이 녹아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남부는 아까 관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자유무역을 추구했다. 왜? 일단 미국도 기술이 막 좋아졌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미국이 그 좋은 땅들을 이제 사람보다 땅이 너무 넓어서 못했던 게 이제는 뭐 증기 엔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막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밥 먹는 건 그대로인데 쌀보다 밀이겠죠? 밀 같은 게 갑자기 막 풍년이 계속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밀값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안에 먹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해도 북부가 이겨버려가지고 자유무역이 아니야. 그럼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막 밭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부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원한다고요. 화폐 가치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밀의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금의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만큼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디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은 디플레이션이고 은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북부는 아무래도 산업자본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싫어해서 금본위제를 좋아했고 그리고 남부는 은본위제를 추구를 했는데 전쟁에서 져버리는 바람에 전쟁 끝나고 바로 선언하기엔 또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은을 배제, 그러니까 금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은 하겠다 해서 은을 안 하겠다로 화폐 주조법이 1873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농민이라든가 남부의 이제 주력인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1873년의 범죄다. 뭐 한마디로 이제 북부를 살리기 위해서 남부를 죽여버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법이 시행돼 버렸잖아요.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쟁이 이겼고 그러면 점점 그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북부는 너무 좋죠. 북부는 너무 좋죠. 일단 뭐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그 물건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지. 근본위제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시 전쟁을 할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맞붙습니다. 정치적으로 맞붙는데 북부에서 근본위제로 아예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금은 복분위제, 그러니까 은본위제라는 건 거의 없어요. 예전에 뭐 청나라 이럴 때만 쓴 거고 금은 복분위제로 가겠다고 한 게 민주당의 윌리엄 브라이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부의 전쟁이 져가지고 그 디플레이션에 엄청 시달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역사상 탑3 안에 드는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금십자가 골든 크로스 연설이라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윌리엄 브라이언 여기 나와 있죠. 물론 뭐 선거엔 졌습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노동자들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부를 착취하지 마라 하는 거죠. 북부의 자본가들이여 남부 노동자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지 말고, 그리고 그 유명한 멘트가 나옵니다. 너희는 인류를 황금의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폭발합니다. 연설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예 그냥 목마를 태우고 막 가도 행진을 한 정도예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봐, 막 난리가 난 것이지. 왜? 실제로 이 1896년 대선이 있기 전에 어느 상황이 있었냐면은, 아까 화폐 주주법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인플레이션은 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에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금이 하늘에 툭툭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879년부터 1913년 한 20년간 미국 물가 연평균 상승률이 얼마냐면 0.0이에요. 근데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이에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20년간 그냥 제로라는 거야. 이거는 농민들한테는 재난이죠. 풍년이 되면 될수록 쌀 가격, 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채권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지금 100만 원하고 20년 후 100만 원이, 오히려 20년 후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주식 투자 왜 해? 그냥 채권 하지. 그렇잖아요. 너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근데 구매력은 지켜주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대선이 있었던 1896년은 그 30년 전에 비해서 그 물가 수준이 마이너스 40. 30년 동안 물가가 40% 빠진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전쟁이 날만도 했죠. 날만도 했지. 지금 보면 러스트 벨트네 해가지고 공화당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또 그런 분위기 아니죠. 그리고 재밌는 게 텍사스가 팔았습니다. 텍사스가 팔아요. 그러니까 남부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원했고, 브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금, 은 본위제를 하는데 당시에 금 1온수가 은 16온수를 줘야 됐거든요. 브라인은 뭐라고 했냐면, 복분위제를 하는데 금 1온수당 은 32온수. 한마디로 은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더 화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남부와 북부, 그러니까 농사 짓는 동네와 아닌 동네가 극명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제법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제법 큰 차이가 나서 윌리엄 맥킨리가 이제 당선이 되죠.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당연히 금본위제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금본위제로 가기에는 한 번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또 금이 중심이 되면서 30년간 물가 상승률이 40% 떨어지는 이런 격변의 시대가 있었고, 극단의 갈등 속에 결국에는 또 전쟁 이후에 대선에도 승리를 하면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윌리엄 맥킨리는 금본위제에 본격 서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왜? 그 전까지는 금은이 같이 가다가, 그래서 은을 좀 배제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골드 스탠다드로 가게 되는 게 1900년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왜 북부는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금본위제를 밀어붙였을까? 갈등에 크게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맥킨리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이렇게 밀어붙였던 데는, 당시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제 주요 경제권이 금본위제를 하고 있으니까, 당시는 지금 같은 이런 외환시장이 없었잖아요. 그 무역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외환시장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고정환율을 하든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환율은 브루트 노즈 체제가 1945년에 나오니까 이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웬만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금본위제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도 금본위제를 하면 영국과 미국이 고정환율제로 하는 거죠. 금을 가지고 고정해 놓은 거니까. 그럼 무역에 있어서는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네핏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와 미국이
같은 돈을 쓴다 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거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게 좀 극단적이라고 하면 통화 수합이라든지 아니면 폐그제를 한다든지, 아까 홍콩이 폐그제를 해서 자본 이동이 굉장히 편의롭게 만들었더니 금융후보가 됐다라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것도 이거예요. 물론 지금 달러가 어차피 기축통화고 국제무역에서 다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세계가 좀 블록화 되고 있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뭐 혹은 비트코인 같은 데서 달러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괄해서 비트코인을 사던 뭐 금을 사던 결국에는 달러의 역할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게 윌리엄 맥킨리가 1900년에 했던 금 본위제 서명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국채 발행에 있어서 발행 주체의 그 변동성을 줄인 거죠. 국왕이 돈 필요해 그냥 확 찍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의회라는 그 중재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사람 기관을 넣어서 공급 충격을 좀 완화시켜서 시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서 그 자산의 가격을 높이게끔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돈을 쓰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앙은행을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채를 담보로 발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 시스템까지 만들고, 그러니 중앙은행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영란은행에 출발하니까 영국의 메리트는 더 높아지고 영국 채권의 미력은 더 높아지니 모든 돈들이 영국으로 와서 결국에는 그 자금 조달 능력으로 산업혁명과 열강에 반열에 가장 기본적인 걸 이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은 금과 은의 전쟁이 금의 승리로 끝나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만들어 놓은 그 금융 시스템에 미국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영국이 근본이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도 근본이제를 해버리면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 간의 뭐 환율 것들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도 영국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물론 근본이제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특히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허탈함, 충격, 분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근본이제로 가고 있는 미국을 풍자하는 겁니다. 오즈가 이제 단위인 거 아시죠? 이혼수 할 때 그 오즈입니다. 그 오즈. 여기 보면 극에서는 이게 와인색으로 바뀌었는데 원작 소설에는 이게 은구두예요. 은구두. 지금 이 캐릭터 도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보통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겁이 많은 사자야 나오죠. 겁쟁이 사자는 이제 아까 두 번 다 대선에서 패배했던 브라이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름 연설은 그렇게 했는데 연설 외에는 전혀 맥킨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했던 거, 그래서 겁쟁이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양철 나무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공장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일만 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 그리고 여기 뭔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 허수아비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농민들도 빨리 깨우쳐가지고 스스로의 뭔가를 쉽게 말해서 계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노래 기억나세요? 캔사스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이거잖아요. 거기서 에메랄드 성으로 갑니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얘기한 건데, 이 에메랄드 성이 가는 길이 금색이잖아요. 여기가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금의 길로 가서 위대한 마법사를 오즈를 만났더니 결국에는 말만 번지르라고 허세에 찌든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응구들을 신고 금길을 다시 돌아와서 캔사스의 원래 고향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게 이 소설의 주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워싱턴 DC에 있는 그냥 말만 번지르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가 근본이제로 가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결국 은구들을 신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본이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본위제에 실패했던 거에 비판인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게 이제 오즈 마법사 정도가 됐는데, 일단 미국은 이제 근본위제에 성공을 했고, 요 밑에 딱 봐도 뭔가 이쪽보다는 돈이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뭔가 금을 들고 맥키니를 이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맥키니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를 확보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 미국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필리핀 그리고 하와이 이런 데도 다 미국 안으로 들어왔고, 끝내 본인에서는 못 봤지만 파나마 운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서 해양 부국으로 가는, 또 해군을 키우는, 영국에 했던 거 거의 뭐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임기는 근본위제라는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미 뭐 미국은 기축통화 이런 거 다 기본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일단 관세 같은 경우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한 10%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예전보다는 트럼프 2가 시작되기 전에는 중국 관련해서 2.5% 정도 됐으니까 프로가 꽤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 안에서도 법인세를 인하를 해준다면 또 완화해 되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또 만들어가서 미국 안에서는 관세도 없고 법인세는 주요 국가들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규제 완화. 그러니까 지금 뭐 작은 상업은행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되게 좀 많이 막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 하도 풀어놨더니 레버리지를 25배 이상씩 막 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가 벌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게 터졌던 게 금융위기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대형은행보다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많아요. 대형은행들은 이제 자금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작은 데는 규제가 많았는데, 거기 작은 데들도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으면 꽤 되거든요. 그 자금들을 뭔가 할 수 있게 좀 풀어주고 한다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이대로는 올해 미국이 만기되는 그 국채가 한 7조 정도 되는데, 이 높은 금리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미국 국채를 사줘야 금리가 내려갈 텐데, 그러면 누가 사주느냐? 지금 뭐 중국 같은 데도 안 사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그럼 미국 안에서 중소형 은행들이나 일반 상업은행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면, 예전에는 규제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100만 원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80만 원 중에 일부는 또 미국 국채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금리는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자금들이 뭔가에 집행됨에 있어서 규제를 좀 더 완화를 한다면, 미국 안은 규제도 없고 법인세 낮고 규제도 거의 없는 그런 그레이트한 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그레이트 어게인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이미 굉장히 크지만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AI나 뭐 나스닥이 최근 2년 동안 뭐 거의 몇십 프로씩 오르면서 크게 미국 성장이 있었는데, 이걸 계속 유지시키려면 AI만으로는 힘들어요. AI가 계속 가야 되지만 그것만 가긴 힘드니까 미국이 포기했던 것까지 다 채워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그래도 예전부터 크긴 했었지만 2010년대까지는 전 세계 시총이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40몇 프로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ETF로 갖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자산이 한 13%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커지기가 힘든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러려면 이때까지 하던 것만 잘해가지고는 이 덩치가 계속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게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미국이라는 땅을 좀 더 관세도 없고 규제도 거의 없는, 그리고 법인세도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다시금 엔진 하나를 더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한다면 트럼프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그리고 소득세 감세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크게 꺼낼 것 같은데 그때는 관세보다는 확실히 시장에 유리한 단어들이니까 그때는 지금 취임하고 100일 동안 크게 흔들었던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갑자기 중국과 미국이 90일 동안 지금까지 서로 보복 관세 뭐 했던 것들 다 취소하고 90일 동안은 거의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재미있는 거는 미국이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일 때 예전에는 중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원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원유는 중동에 별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이제 수출국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기름만 갖고 사는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리가 중요하니까 또 히토리를 갖고 또 새로운 로직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광물의 시대로 넘어갔다 하는 것도 하나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나쁜 얘기들이 이제 초반에 집중이 많이 됐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면 의외로 이후에는 이제 법인세 감세라든가 아니면 그 규제 완화 이야기들이 나와서 또 거기에서 색깔이 맞는 곳에서는 좀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지수가 어느 정도 꽤 빠르게 반등을 해서 4월 2일 해방의 날 이전 수준으로 훨씬 넘어가 있고 전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데 그래도 관세가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전고점을 그냥 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타당해서 어느 정도 지수가 회복이 좀 되면 이제 섹터 간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고민되시는 분은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공부하시다가 좀 더 많은 빠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팅방에도 들어와 주시고요. 투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3편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맥키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3대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뉴스 있으면 빨리빨리 영상 제작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